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랑 한번 같이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한 몇 달 됐는데요, 벌써 인터파크 투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여행 회사에서 전문가와 떠나는 여행들을 본인들이 기획하고 있는데 박정호 교수님과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도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광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동산 전문가이자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신 분이고요. 저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물투자와 관련된 교수이기도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물, 부동산 흐름이라는 걸 철저히 통계로만 봐선 안 된다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두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 구글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 두 사람이 사서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증서, 이거는 완전히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두 사람이 야, 네 삼성전자 주식, 내 삼성전자 주식 둘이 바꾸자, 두 개씩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똑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부동산은 다르죠.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층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집인지 아닌지,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도 당연히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의 특수성이죠. 즉,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모든 매물은 등가로 교환을 할 수가 없는 전부 다 다른 물건, 달리 말해 표준화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은 이렇게 실물을 투자하거나 실물을 분석할 때는 꼭 해야 될 게 현장에 가봐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파크 투어에서 어떤 제안을 주셨냐 하면, 교수님이나 대표님과 또 같이 어우러지고 싶은 많은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일본 부동산,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처럼 흘러가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얘기도 나눠주시고, 또 현장에서 자, 일본의 이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다마 신도시를 왔는데 다마 신도시 전반적으로는 어떤 상태고, 이런 걸 통해서 분당, 일산, 평촌, 과천, 이런 우리나라 1기,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뭐 쇠락하거나 전부 다 흥하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다마 신도시에서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나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시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저희에게도 소중한 게요, 가끔 저희가 물론 직접 가보시지 않더라도 강의나 통계나 어떤 사진 컷 등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다마 신도시에 직접 가거나 도쿄에 직접 가서 현장 사진 촬영하려면 이것도 뭐 돈도 많이 깨지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설명해 드리러 가면서 그렇게 학술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저희도 기꺼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파크 투어에 전문가가 떠나는 여행 해외 패키지 쪽에 들어가 보시면 저와 이광수 대표님 둘이 이렇게 3박 4일로 일본을 같이 부동산 투어 여행을 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낮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저기 부동산 현장도 돌아가 보고 상권의 변화라든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유발되는 걸 다 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호텔에서 제가 한번, 그리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 한 번씩 해서 돌아가면서 부동산 세미나와 관련된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강연 끝나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또 한잔 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유튜브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셨던 개인적인 어떤 자금 운용에 대한 걱정, 아니면 노후에는 저는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광수 대표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오히려 같이 여행 떠난 분들하고 저녁 때 술 한잔 기울이면서 두런두런 밤새 얘기 나누는 게 오히려 더 기대되는 게 이번 여행의 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광수형 님도 생맥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하고 밤늦게까지 환담도 나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 하필 일본 부동산을 가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부동산 이제 거품이다 아니다, 일본 부동산 드디어 거품을 끝낸 거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갑론을박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21세기에는 국가 단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단위의 경쟁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진일보한 성과를 내거나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일종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이 국가의 전체 경제 생태계를 끌고 간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여러 문제도 있고 병폐도 많죠. 일극체제로 이렇게 국가가 발달하다 보니까 서울이 그 혁신성을 만약에 크게 유실할 경우에는 정말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서울이라는 곳이 내는 여러 가지 혁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성과, 이것이 국가 전반에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가 너무 커진 게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미국같이 실리콘밸리가 그런 엔진의 역할을 일부 하고, 뉴욕이 그런 엔진의 역할을 일부 하고, LA 지역이 영화 비즈니스라든가 컨텐츠 비즈니스로 또 그런 엔진 역할을 또 조금 하며, 또 시카고 지역이라든가 그쪽도 금융으로 그 기능을 하고, 플로리다, 오스틴 이런 우주항공 산업으로 또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미국의 이 주요 10대 도시, 20대 도시가 어떤 엔진들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전반적인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 말고 일단 서울의 부동산,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일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반의 경제 뭐랄까요, 체질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보시면 도시별로 여러 경쟁력 지수를 평가한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지표들 중에서는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를 세계 7대 도시라든가 세계 10대 도시, 심지어 세계 5대 도시 안에 꼽는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요, 세계 빅 7, 그러니까 가장 세계적인 혁신 도시들을 꼽자면 지금 동그라미 안에 보신 것처럼 런던, 뉴욕, 파리, 홍콩, 도쿄, 싱가포르, 서울, 이 정도를 꼽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 도시들에서 어떤 특허가 출원되고 이들 도시들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잉태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그런 산업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라는 것이죠. 이 7대 도시 말고도 거기에 준하는 다른 후보 도시들이 있는데, 바깥에서 보시면 상하이, 베이징, 워싱턴 DC, 시카고, LA, 마드리드, 시드니, 토론토,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 우리 서울이 저런 여러 도시들보다도 오히려 세계 경쟁력이라든가 세계 혁신 지수에서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 서울의 집값, 그 서울의 집값은 당연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비해서 비싼지 안 비싼지를 가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의 집값은 어느 도시들과 비교를 하는 게 적합하냐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런던, 뉴욕, 파리, 홍콩,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이런 도시들과 도시 간의 집값, 즉 도시 간의 아파트 가격에 비교를 하는 게 무엇보다 적절한 지표 중에 하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서울 도시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계적인 도시 위상입니다. 1등은 뭐 사실 대부분의 지표가 뭘로 집계가 돼도 뉴욕이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등부터는 좀 편차들이 여러 가지 지표마다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뉴욕, 런던
런던, 파리, LA, 도쿄, 상하이, 뭐 홍콩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이 한 8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표를 뭘로 추출하던 간에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집계한 지표이든 간에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세계 10대 도시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 서울의 집값을 가름하는 것도 저 세계적인 도시들의 집값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세계적인 도시의 집값과 비교를 할 때 하나의 지표가 좀 또 필요하겠죠. 그 지표로 많은 곳에서 삼고 있는 게 PI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PIR이라는 지표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소득으로 그 도시에 집을 살려면 몇 년의 기간이 걸리는지 이렇게 카운트하는데, 여기서도 오늘 너무 학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은 인터파크 투어와 떠나는 이런 과정도 하나 설명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이라는 곳의 집값을 비교하는 잣대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이 강의를 지금 구성한 거니까요. PIR 지수라는 것도 어떤 집을, 그 도시에 있는 도대체 어떤 집을 어느 소득자가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냐를 설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집계한 것은 서울의 PIR 지수가 얼마로 나오고 어느 기관에서 집계한 것은 얼마로 나와서 다 다르던데요. 예, 그게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강남 아파트 하나를 사는데 걸리는 PIR 연도, 즉 내 소득으로 그 집을 사는데 걸리는 연도가 3, 40년이었다면 강북이나 아니면 교외 지역에 서울에 딱 행정구역만 서울로 찍혀 있는 곳에 어떤 아파트를 살 때는 그거보다 PIR 지수가 훨씬 더 짧겠죠. 10년 정도로 나오든지 뭐 5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처럼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들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제가 좀 추려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지표를 가만히 보시면 홍콩의 PIR 지수가 19년 정도로 잡혀 있고요. 베이징이 17년, 상하이가 16년, 시드니가 12년, 밴쿠버 12년, 서울이 11년, LA가 9년, 그 다음에 런던 8년, 뉴욕 5년, 그 다음에 도쿄 4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우리 동네 집 하나 사는데 우리나라는 11년 정도 걸린다고 요 기관에서는, 요 기관의 산출 방식으로는 그렇게 잡았고요. 요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야, 런던보다 서울 집값이 비싸네, 뉴욕보다 서울 집값이 비싸네, 도쿄보다 서울 집값이 비싸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기관에서 잡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서울의 PIR 지수가 32로 나와 있어요. 편차가 크죠. 아까 좀 전에 보신 걸 보시면요, 서울의 PIR 지수로 따졌을 때 11.2인데 반해 지금 이 지표로는 32가 나왔으니까 편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의 집값을 봤더니 프랑스 파리라든가 모스크바라든가 독일의 위넨이라든가 이탈리아 로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을 봤었을 땐 야, 서울 집값 상당히 많이 비싼데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집값이 비싸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수치들만을 가지고는 충분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 지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 투명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명도라는 지표를 봤었을 때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투명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타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도시들보다는 투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도쿄나 저 위에 런던, 뉴욕, LA, 파리, 시드니, 멜번 이런 도시들보다는 서울의 도시 투명도, 부동산 투명도 지수가 낮아요. 이 얘기는 최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만 전세 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맘카페에서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조종한다든가 이런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확인되어 왔던 사회 문제들, 이런 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는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도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투명성이라는 것은 세제 부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거래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서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확보된 곳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교수님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자,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문제 개선하려는 게 하나 있고요. 부동산 PF와 관련돼서도 제도 개선하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형국 중에 하나는 그동안 서울이라는 주택시장, 여기 주택시장에 관심은 많았지만 투명도가 떨어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던 글로벌 부동산 투자 자금들이 국내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투명도가 높아진 시장에서는 투자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투자가 증가했었을 때 다시 투명도가 높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리는데 이제 서울이라는 곳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외국 이민자들을 대거 유입하거나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하우징에 대해서도 투명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자금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부동산 투자가 새로 감행되게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아니면 국제적인 눈높이에 맞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정주 여건이 갖춰진 곳의 타운과 그렇지 않은 타운에 또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다국적 펀드들이 들어와서 도시 구획을 했던 곳에 그 집가 상승의 여지와 그렇지 않은 곳에 집가 상승의 여지가 또 편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차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우리보다 먼저 갔던 도쿄, 저 위에 투명도가 높은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도쿄 지역은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고 지금 다시 불붙기 시작했던 곳은 어디고 그 지역들은 단순히 일본 사람들의 자금만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중국 자금, 우리 한국 자금도 가 있고 다국적 다른 국가들의 자금도 들어가서 그쪽 집가를 잃어버린 30년 이전보다 더 높은 데까지 끌어올린 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명도가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외국 자본들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일 보여드리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같이 떠나볼까 하려는 그런 기획을 같이 한 거고요.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뭔지 아시겠죠? 서울이라는 곳의 경쟁력은요, 정말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멸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지속되게 만들 수 있는 방편으로 더 이상 한국인만으로는 서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물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더 훨씬 마치 뉴욕이나 도쿄라든가 다른 도시처럼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도 내고 경제의 혁신성을 우리나라 경제에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더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거든요.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일본에서 저는 한번 직접 설명드려 보려고 하고요. 또 부정적으로는 소멸되는 지역들은 어떻게 우리가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의 투명성이 다시 투자의 증진 요인으로 다가왔었을 때 그 변화들 하나하나 또 저희 여의도 맨션에서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도 개선이 우리나라 전세 사기나 부동산 PF 제도 개선 그리고 이런 여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개선 이런 것들이 가져다 줄 투자의 원활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